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과학과 예술에 대한 융복합의 여러 사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단국대학교 인공지능융합교육 전공 주임교수 맡고 있는 조원국이라고 합니다. 제가 첫 페이지에 아주 흥미로운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르네 마그리트라고 하는 벨기에 아주 유명한 초현실주의 화가가 있습니다. 화가 그린 그림 중에 폴스 미러라고 하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큰 눈 안에 지금 보시면 하늘 같은 모습이 보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강연 내내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저 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강연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융복합, 이것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회 변화가 사실은 이 융합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바로 탈경계, 그러니까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도로를 처음 만들 때 도로를 아스팔트를 닦은 다음에 그 위에 차선을 그리게 되죠. 근데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에서 서로 자기 차선이 어디까지인지 구분하지 못해서 넘어오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실제 4차 산업혁명으로 벌어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들은 이와 같은 경계가 지워지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경계가 허물어지는 이 지점,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융합이라는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아마 나뭇가지 한 모습을 되게 잘 그린 거다, 뭐 이렇게 느껴지실 텐데요. 실제로 이 그림은 라몬 카할이라고 하는 생리학자가 우리 인간의 뇌에 뉴런을 염색해서 그림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라몬 카할은 이 그림을 스케치해서 결과를 얻으면서도 인간의 어떤 모습 혹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사실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과학이 될 수 있을까? 과학이 아름답다고 과학자들은 생각하는데 그럼 실제로 그게 예술에서야 아름답다는 개념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그 점을 고민하면서 사실 연구를 시작했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제가 예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개의 예술 작품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자, 먼저 그러면 앞 시대에 있었던 르네상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과학과 예술의 융합,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드려 볼 텐데요. 그 르네상스 시대에 또 기억에 남을 만한 우리가 꼭 한번 살펴봐야 될 바로 그 문화유산은 시스티나 성당입니다. 바로 저기에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남겼죠. 그럼 과학혁명은 뭐냐? 과학혁명은 르네상스보단 바로 뒤에 이어진 시기인데요. 시기를 가지고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제가 간단한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아래쪽이 예술이고요. 위쪽은 과학입니다. 예술에 큰 변화가 일어났던 르네상스를 보시면 1400년대부터 1500년대까지 이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과학혁명은 15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됩니다. 보시면 시기적으로 아주 가까이 있죠. 물론 예술에서의 변화가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 예술가들이 어떻게 과학을 활용했는지 그 점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지오토라는 화가가 그린 성 프란시스의 성은이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림의 위쪽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못 박힌 이 흔적을 프란시스라고 하는 성인에게 물려주는, 박혀지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게요. 앞서 우리가 거울처럼 똑같이 누군가 앞에, 우리 앞에 한 명이 서 있고 우리가 손을 들고 서로 손바닥을 마주친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서로 자국을 잘 맞출 수 있겠죠. 마치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 왼손과 오른손이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한 명은 손을 이렇게 크로스로 움직여야겠죠? 이상하죠? 한 명은 손을 꺾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지오토라는 화가는 오른손에 있는 것을 오른손으로, 왼손에 있는 것을 왼손으로 이렇게 연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거울에서 등장하는 바로 그 모습이죠. 실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좌우가 바뀌죠. 그러니까 그런 광학적인 특성들을 사실은 이 화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카메라는 사실
오히려 예술에서 더 먼저 쓰이고 있었는데요. 어두운 방이라는 뜻인 이 카메라 옵스큐라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카메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멀리 있는 것들을 보면 작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들은 크게 그리고 원근이라고 하죠. 이것을 기하적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선원근법, 리니어 퍼스펙티브라고 하는데요. 이게 르네상스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사물을 보는가, 그것을 가지고 설명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근을 느끼는 것은 이 크기, 각도가 문제거든요. 이 두 눈에서 나가는 어떤 물체와 물체 사이의 각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실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한 점에 있는 것처럼 나타나죠. 실제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리고 그 점을 소실점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알브레트 듀러라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를 통해서 그림을 완벽하게 선언근법을 추구하려고 했었는데요. 어떤 방법을 썼냐면 류트라는 악기를 그림을 그릴 때 앞에 이렇게 칸을 하나 둡니다. 그럼 이 칸의 어느 위치를 통해서 저 사물이 보이는지를 실을 연결을 해서 봤던 겁니다. 왜냐? 사물이 볼 수 있는 것은 사물의 빛이 반사돼서 나의 눈으로 들어오는 이 경로에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 발견은 엄청난 발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비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화가의 작품인데요. 얀 반 에이크라고 부르는 그 화가의 아주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인데 아르놀핀이 초상화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저 두 맞잡은 남녀의 손 뒤편으로 작은 거울이 하나 보이는데요. 그 거울의 모습이 보통의 평면 거울은 아닌 것 같죠? 저 거울이 과연 볼록 거울일까요? 그러면 아니면 오목 거울일까요? 제가 오늘 답을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혹은 식사를 하실 때 수저를 한번 들고 한번 보시죠. 뒤집어서 봤다가 바로 봤다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이것들은 광학이나 해부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당시 예술가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 과학을 진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심이 많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갈릴레오 사례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레오가 한 여러 가지 발견 중에 하나는 달의 표면이 울퉁불퉁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당시에 있었던 이 고대 그리스의 이원론적 사고관을 파괴한, 통합한 사례입니다. 왜냐? 당시에는 저 달이 저렇게 울퉁불퉁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저게 그냥 사실은 얼룩 같은 거야. 완벽히 매끈한데 그냥 얼룩처럼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갈릴레오는 이걸 보고 다르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구에 산이 있고 계곡이 있듯이 달에도 그런 게 있겠지? 그러면 해가 이렇게 떠오를 때 분명히 산등성이는 밝을 거고요. 계곡은 어두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위쪽은 밝고 아래는 어둡겠죠. 그래서 달에도 똑같이 밝은 부분, 저 부분은 좀 높은 부분이고 어두운 부분은 낮은 부분일 거야. 그래서 달의 모습을 울퉁불퉁하게 그려요. 그리고 그 얘기를 자기 친한 친구인 화가 치골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치골리도 그 이야기를 듣고 달이 울퉁불퉁하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디디고 서 있는 그 달의 모습을 울퉁불퉁한 모습으로 그리게 되는 거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과 예술을 넘나들었던 겁니다. 그럼 갈릴레오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바로 갈릴레오가 예술적 재능이 아주 뛰어났다고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릴레오가 활동했던 바로 그 지역이 르네상스의 아주 중심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예술적인 재능, 기법이 과학에 영향을 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베살리우스라고 하는 외과 의사는 아주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는 인체에 대한 해부도를 실제로 예술가들을 불러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 그것을 도록으로 남겨놨습니다. 예술가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인체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케플러라는 천문학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음악적 원리를 과학으로 가져오고 싶어 했었는데요. 당시에 발견된 행성은 토성까지였는데요. 이 케플러는 행성의 움직임을 보고 이것이 어떤 다른 무언가로부터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탈리아를 여행하던 도중에 많은 음악가들을 만나고요. 악사들을 만나는데 그들을 통해서 음악의 규칙, 조화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물며 이 거대한 신이 만든 세계에 그런 규칙이 없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 규칙을 찾으려고 하고요. 그 규칙을 음악으로부터 뽑아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음악으로 접근했느냐? 우리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계속 반복해서 운동합니다. 이 반복하는 운동을 공전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공전을 한 바퀴 하는 동안에 걸리는 시간을 공전 주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빠를까요? 네, 당연히 태양에 가장 가까운 수성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느려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음을 나타낼 때 음의 높이를 표현하는 방법이 진동수입니다. 주파수라고도 부르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정한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왕복운동하는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태양 제일 가까이 있는 수성이 그러니까 많은 횟수를 왕복하니까 진동수가 크겠죠. 거기서부터 하나씩 멀어질 겁니다. 그러면 가장 고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수성이겠죠. 그래서 세 개의 조화에 보면 여러 가지 화음을 통해서 행성의 모습을 표현했는데요. 거기 보시면 가장 고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머큐리어스, 수성이었고요. 가장 저음이 세터너스, 토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것은 실제로 세 개의 조화라고 한 그의 책에 등장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과학을 발전시킨 사례죠. 이번에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15에서 17세기 아니라 20세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전 세대와 20세기에 등장하는 큰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 주관성, 절대성에 대한 부정입니다. 사실 과학혁명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 절대적인 어떤 보편적인 일반화된 정답을 추구하는 어떤 사상이 생겨났고요. 그것이 과학과 여러 학문의 기초가 됐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넘어가면서 이게 다 뒤흔들리게 돼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성 이론.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다. 예술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파블로 피카소라든지 마그르트라든지 이런 아주 독특한 표현들을 강조하는 화가들이 등장하거든요. 예술의 목적은 자연이 있는 어떤 실제를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라 화가가 나름대로 표현하는 것에 있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큰 변화가 과학과 예술을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길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을까? 그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그림이 시대 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린 호라티우스의 맹세라는 작품을 보면요. 아주 그 고대 그리스의 작품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바로 옆 루앙 성당이라는 작품을 보면요. 같은 사물을 보고 다른 모습으로 그립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보는 사물은 사실 빛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녁에 보는 모습과 아침에 보는 모습, 비가 내릴 때 보는 모습 다 다르겠죠. 그래서 빛에 따라서 같은 사물도 다르게 보일 수 있네. 이걸 인정하게 되고요. 피카소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든 내 마음이지.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점 중에 정답은 없어. 그냥 그걸 하나에 나타내보자. 그래서 여러 구도에서 본 모습을 하나에 나타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는 여인의 작품이죠. 그리고 이 작품에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상대성 이론 중에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시성의 상대성은 뭐냐? 동시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보기에 따라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A라는 사람이 여기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를 들면 동시에 불을 붙여요. 가운데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쪽 불빛을 먼저 볼까요? 아마 정 가운데 있다면 동시에 보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달려가면서 어떤 여자가 본다고 칠게요. 그럼 어떤 쪽을 먼저 보게 되죠? 네, 이쪽을 먼저 보게 되죠. 그러면 남자가 본, 동시에 일어났어. 여자가 본, 아니야, 이쪽이 먼저 일어났어.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둘 다의 손을 들어줍니다. 각자 보기에는 각자 정답이야. 여기선 정답을 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상대성 이론이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그림을 살펴보면요. 저 여자의 각각의 여러 부분, 신체의 부분의 모습들은 정면에서 본 것과 왼쪽에서 본 것과 측면에서 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합쳐져 있어요. 그럼 뭐가 정답이죠, 그 안에?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관점, 기존의 르네상스라면 하나의 관점에서 출발하는 하나의 소실점이 있다면 이제는 여러 개의 사물마다 여러 개의 소실점을 가지고 합쳐서 나타내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는 살바도르 달리가 그린 기억의 추억이라는 작품입니다. 저 작품에 보시면 시계가 치즈처럼 쭉 늘어져 있죠. 아마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시간지연 효과라는 걸 알 텐니다. 시간지연 효과가 무엇이냐?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시간이 느려진다. 그래서 시간이 팽창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그것이 시간지연 효과고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저 시간이 늘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치 치즈처럼 늘어진 시계 이런 것들로 형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다른 작품은 마그리트 그린 공동발명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 빛과 물질의 이중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아마 되게 생경할 겁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은 분명히 물고기인데 뒷부분은 사람이에요. 자, 이건 그럼 사람일까요? 물고기일까요? 앞부분을 본다면 물고기라고 할 거고 뒷부분을 본다면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뭐가 정답일까요? 사람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죠. 그런데 사람의 속성도 있고 물고기의 속성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중성인데요. 빛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결국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알갱이와 같은 입자처럼 움직이는 물질의 성질. 또 다른 성질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상태, 흔들림,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개는 서로 맞지 않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성질을 모두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빛은 물질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바로 그 예와 이 그림이 아주 잘 맞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의 융합은 어디로 갈까요? 과거의 융합은 제가 하나로 합쳐지는 융합이라고 했었고요. 지금의 융합은 합치면 합칠수록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융합입니다. 기존에는 하나의 정답을 찾아가는 공통점을 찾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합쳐서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이오아트인데요. 바이오아트는 생물학과 예술의 결합입니다. 에두아르도 카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형광색 토끼를 만들어내요. 과연 저 작품은 그러면 생물학일까요? 아니면 예술의 영역일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영역에 어디에도 완벽히 걸치지 않죠. 이와 같은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생물정보학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물리, 생물학, 수학, 화학, 통계 이런 것들이 합쳐서 나타내는 거고요. 예를 들면 바이러스의 이 변이 여부를 나타낼 때 분석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생물정보학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물리에서 생물학의 어떤 분자의 구조 이런 특성들을 분석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바이오피직스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학문들이 오늘날 생겨나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처음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과학하고 예술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까? 저 눈이 상징하는 게 뭔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바로 눈,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에서 발전에 있어서 그리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낼 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관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중심설에서 태양중심설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요. 사실은 당시에 지구중심설이 훨씬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왜 태양중심설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두 가지 그림에 있는데요. 왼쪽이 지구중심설, 오른쪽이 태양중심설입니다. 어느 쪽이 더 단순해 보이시나요? 네, 오른쪽이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조금 덜 정확하지만 야, 이게 더 마음에 들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게 되죠. 바로 이 얘기가 토마스 쿤이 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예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상대성 이론 많은 사람들이 극찬하죠. 이게 왜 이렇게 추앙을 받을까? 바로 많은 것들을 통합하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서로 다른 개념들이 합쳐서 시공간이 되고요. 질량과 에너지가 합쳐서 이 두 개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E는 MC 스퀘어라고 하는 이 공식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간과 공간과 질량과 에너지 이 기본적인 모든 것들이 엉켜 있다, 얽혀 있다 이렇게 되는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방법, 어떤 도구를 쓸 줄 아느냐 모르냐가 아니라 바로 보는 관점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학과 예술이 아니라 또 서로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시각으로 엮어보고 연결해보고 합쳐보는 그런 노력들 또 그런 창의적인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